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소, 친환경 이런 단어들이 이 대통령 신년사에 등장할 정도로 환경이 참 중요해진 세상. 환경이 깨끗해야 우리의 건강도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요, 2019년의 단어로 기후비상 이 단어를 선정했답니다.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1년 사이 무려 100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자, 이 세명대학교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이 있는데 여기 원장 재정임 원장은 이 제자들과 함께 탐사 보도팀을 꾸려서요, 바로 이 기후위기, 미세먼지, 원전 재난 등등을 심층 취재해서 마지막 비상구 이런 제목의 책을 펴냈네요. 오늘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에서 재정임 원장을 만나봅니다. 재정임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 진학해서 국제재무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언론 매체의 칼럼을 연재하고 방송에서 경제 해설을 하면서 독립 언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교수로 부임하면서 기자와 프로듀서를 길러내는 교육자로 방송 인터뷰어로 활동 중입니다. 2010년에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비영리 대한매체 단비뉴스를 창간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탐사 보도팀을 꾸려서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심층 취재해왔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벼랑에 선 사람들, 황혼길 서러워라가 있고 최근에 마지막 비상구를 출간했습니다. 현재 SBS, CNBC 재정임의 문답쇼 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재정임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단비뉴스라는 제목의 매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생들하고 교수진이 함께 만듭니다.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기자로?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기자나 PD가 돼서 글기사도 쓰고 영상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교수진은 이제 데스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취재 지시도 하고 보완도 하고 글도 봐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인쇄해서 종이로 이렇게 펴내요? 온라인 매체입니다. 온라인으로 단비뉴스라는 웹사이트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랑 제휴가 돼 있어서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고 해서 이제 포털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네. 이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이 기자 지망생, PD 지망생들이 들어오는 대학원이죠? 맞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실무 교육을 시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는 글로 기사 써라. PD는 영상 제작을 만들어봐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자나 PD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언론인의 사명이나 윤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이 그냥 이제 입사시험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도제식으로 좋은 선배들 만나면 잘 배우고 안 그러면 좀 잘 못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레기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언론인의 사명과 윤리부터 취재보도 실무에 이르기까지 좀 제대로 배워서 올라가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습 삼아 써낸 기사나 그런 것들이 묶여서 벼랑에 선 사람들. 네. 황혼길 서러워라. 네. 황혼길 서러워라는 노인 문제 다뤘을 거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 노인의 어떤 소외 문제를 벼랑에 선 다룬 사람들은 책입니다. 뭐였죠? 그거는 이제 가난한 한국인의 5대 불안 이런 그 이름으로 연재가 됐던 그 시리즈인데요. 빈곤 문제.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 불평등과 소외 빈곤의 알겠어요. 문제 그런 걸 다뤘습니다. 빈곤, 노인 문제. 그러다 이번에 마지막 비상구는 환경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커싱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자나 PD를 지망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국내외 현안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우리 시대가 부닥친 가장 중대한 도전을 두 가지만 꼽으라면 불평등과 기후위기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벼랑에 선 사람들과 황혼길 서러워라는 말하자면 불평등의 그늘을 다룬 것입니다. 그렇죠. 불평등 속에 피라미드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해서 그 두 가지 책이 나왔고요. 나머지 하나 기후위기 문제를 이번에는 좀 제대로 다뤄보자 해서 이제 마지막 비상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제목을 마지막 비상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대멸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 그 기후위기,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또 어떤 원전의 잠재적인 재앙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여기 있다. 그 마지막 비상구는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걸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비상구는 있어 하는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위기의 실태에 대한 고발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이제 벼랑에 선 사람들도 어떤 소외와 그늘의 문제를 실상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복지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예. 그런 것들이 저희는 나름대로 그 이후에 어떤 선거 국면이나 이런 데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 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멸종 지금 그 지구 50억 역사 속에 몇 번의 몰종이 있었다는 거고 네. 요번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게 6번째예요? 맞습니다. 6번째 멸종이에요? 네,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공룡이 사라졌네, 뭐 이런 거를 포함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그렇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수만 년에서 수백만 년 동안 천천히 이루어진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멸종이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에 불과 100년, 200년 동안 예. 인류가 화석연료를 너무 지나치게 떼서 일어난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이제 이 생명체들이 멸종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네. 이게 6번째 대멸종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미 많은 종이 멸종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많은 종이 멸종을 몇십 했다고 %인가 하죠. 멸종했다던데. 굉장히 많이 멸종을 그죠?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하루에 200종이 지금도 계속 멸종하고 있다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인류까지도 멸종할 거라고 본다. 네. 그래요? 네. 아직 사람들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마 그런 일이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만 해도 부연 창밖에 어떤 대기를 보고 또 이제 방송에서 오늘 미세먼지 좋고 나쁘고 하니까 그거는 좀 실감을 하는데 무슨 기후위기로 멸종 이거는 실감을 못 하죠. 특히나 우리 같이 온대 지방에 사는 그 나라들은 그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투발루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은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고 있어서 그 나라 사람들은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우리 좀 이민으로 받아줘. 저쪽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주 아시잖아요. 호주나 투발루에 있는 사람들은 멸종이 이렇게 오는구나를 실감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도 금방 그런 거를 느끼게 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그런 기후 변화를 야기시키는 거는 화석 연료를 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원다. 이것 때문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그렇죠. 연결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두툼한 책인데 상당한 부분이 원자력 네. 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할애가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다른 일반적인 기후 위기를 지적하는 책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네. 원자력 발전 쪽으로 이렇게 강한 문제 의식을 갖고 많이 취재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후 얘기가 나오면 자, 화석연료가 문제니까 대안은 원자력이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석탄, 석유 하지 말자는 건 동의한다. 네네. 대신에 우리 대안은 원자력이다 이거라 그렇죠. 이거죠.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거나 적은 에너지니까 예. 원자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공들여서 열심히 현장과 데이터를 뒤져서 취재를 해본 결론은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전은 또 하나의 위험한 에너지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다른 위험에 뛰어들 수 없다. 자, 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거 문제다. 지구온난화 뭐 다 이제 알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도 아니 왜 원전이 제일 안전하고 값싼 거 아니야?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절반은 있을 겁니다. 네, 한마디로 원전은 왜 대안이 안 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원전은 일단 경제적이잖아. 그리고 탄소 배출 없으니까 깨끗하잖아.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뭐 수출한다고 그러고 막. 안전하다는데 예. 그래서 정말 그 꿈의 에너지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 기후 위기와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후쿠시마 참사를 보고 안전하다는데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어떤 각계각층이 이렇게 토론을 해서 탈원전을 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도 과연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에너지인가를 현장과 데이터를 통해서 뒤져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제 경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핵폐기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용 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쓰레기. 이거는 10만 년 이상 동안 정말 땅속에 잘 파묻어놔야 되는 독극물 같은 에너지인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비추게 되면 정말 목숨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쓰레기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관리할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10만 년 이상.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0만 년 이상을. 그게 흔히 말하는 폐연료봉이라는 거잖아요. 사용 후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 예,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플루토늄, 우라늄, 뭐가 됐건 아무튼 그게 서로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서 열이 발생하면서 발전하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 쓰면 그게 이제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뜨겁다면서요?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엄청나게 방출이 되는 상태죠. 그거는 이제 가까이 간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가까이 가면 즉사. 그죠? 네. 지금 그게 각 원자력 발전소 발전기 하나하나마다 쓰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남은 것들을 임시 저장소에 물에 담가가지고 열을 식히는 거예요. 수십 년 근데 동안. 그 임시 저장소가 네. 어디예요? 그 원자력 원전 인근에 있습니다. 원전 안에 있거나 원전 옆에. 그 옆에까지는 어떻게 옮겨요, 그걸?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어떤 기법에 따라서 옮기고 있겠지. 기계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원전은 그 안에 경납고니 뭐니 해갖고 몇 층으로 두껍게 그거는 이제 그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지만 임시 저장소는 그렇게까지는 안전장치를 못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을 떨게 하는 사용 후 핵폐기물 이걸 사실은 영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영구 처분을 하려면 10만 년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 속의 어떤 저장고를 찾아야 돼요. 전 세계에 아무 나라에도 그걸 영구 처분장을 마련한 데가 없고 어디 한 군데 유일하게 핀란드가 수백 미터 암벽 밑에 옹칼로라는 저장소를 짓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짓고 있어요?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그게 노르웨이가 아니고 핀란드? 핀란드에 있습니다. 옹칼로라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디다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동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임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아니 그 연구 저장 장소는요? 연구 저장 장소를 아직 발견을 못한 거죠. 독일도 못했어요? 독일도 못했습니다. 미국도 못했고? 미국도 못했고. 일본도 못했고? 아무데도 못했어요. 지금 핀란드만 하고 있다? 핀란드 하나만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무슨 사막지대에 어디를 땅을 파서 뭘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지금 벽에 부닥쳐 있어요. 최소한 10만 년 이상이 지나야 그게 반사능 반감기라고 반감기가 어느 정도 안심할 만큼 그죠? 감소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난 게 10만 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앞으로 10만 년 이후까지 안전할 때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제 핀란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래 세대가 1000년, 2000년 후의 세대가
이거는 위험한 물질이 파묻혀 있으니까 열지 마시오 하는 표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영어로 써야 되는 거냐. 뭉크의 절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냐. 해골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냐. 언어학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 10만 년 가기 전에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네.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생명체들한테 어떻게 이거는 위험한 거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핀란드의 언어학자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핵폐기물을 대책 없이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냥 계속 예. 그 발전소 안에 계속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위험한 것을 예를 들어서 태풍이 몰아닥칠 수도 있고 지진이 닥칠 수도 있고 혹은 테러나 전쟁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게 대기 중에 노출되면 그다음은 끝이죠. 하긴 후쿠시마가 네. 그게 바다에 지진이 생겨갖고 해일 닥쳐서 전기가 끊어져서 네. 물 공급이 끊어지니까 그 뜨거운 걸 지키지를 못해서 그냥 노심용용이 일어난 터져버린 거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근처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사실은 러시아가 한때는 세계의 과학을 선도했던 나라고 일본은 과학기술과 관리에 있어서 세계 탑이었던 세계 최고였던 나라인데 안전하면 그 또 나라가 일본 그랬죠. 안전의 일본, 기술의 러시아였는데 예. 그런 나라에서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인데 미국에서도 3마일 사건이라는 알겠어요. 사고가 났어요. 과연 우리나라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예. 핵폐기물 문제를 놓고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 싼 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런 핵폐기물 비용 원전은 30년, 40년 쓰고 폐로를 해야 되거든요. 예. 폐로를 하는데 수십 년 걸리고 수조 원이 듭니다. 예. 그 폐로 비용 등등을 감안하면 그거를 통합한 생산 단가는 예. 지금 재생에너지 가격이나 LNG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고 이미 미국과 유럽에 나와 있어요. 예. 전혀 싸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한다고 대통령까지 외국 나가서 원전 안전하다고 자랑하면서 왜 우리 정부만 탈원전 하느냐라고 계속 비판하는 언론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들은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10만 년 그 생각을 안 하나요?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왜 그거를 주목하지 않는지, 10만, 왜 현실을 10만 년 직시하지 뒤는 않는지. 관심 없다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한테 원전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처음에 이 원전을 지어서 쓰기 시작했을 때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느 순간에 가면 거기에 대한 해법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원전 전문가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예. 연구를 하고 했는데 예. 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아직도 연구이 묻을 땅은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하기 못 어렵고 찾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핵폐기물 문제를 놓고요. 그 원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원전은 화장실 없는 맨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멋진 맨션을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쌓이면 그거는 예, 사람이 살 수 알겠어요. 없는 데가 되는 거죠. 그 사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핵 잠수함 있잖아요. 네. 처음에 핵 잠수함을 만들 때는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만들었대요. 그래서 핵 잠수함에 근무한 병사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답니다. 네. 이런 걸 다 비밀에 붙였대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네. 사실. 네. 근데 지금 원자력 발전은 처음 시작할 때는 세월이 가면 해법을 후대 과학자가 찾을 거야라고 했다. 아직 네. 못 찾았다. 네. 근데도 계속 원전 짓자 저도 이거죠? 들은 얘기입니다만 처음에 원전을 지을 때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아직 어떤 방법이 없다. 없습니다. 네. 근데 계속 원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기후 위기를 우리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원전의 문제를 진실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뭐 기자 개인이나 언론사 나름의 뭐 문제의식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또 하나는 화석연료로 먹고 사는 기업들 있잖아요. 석탄, 석유, 자동차 등등의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원전 기업들과 거기에 연관되는 이해관계자들. 예. 이런 그 어떤 산업체들이 언론의 거대 광고주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책에 이렇게 보면 그런 이제 언론 그런 원전과 관련한 기업, 예. 그다음에 한수원을 포함한 원전 관련 공기업과 단체들이 예산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전기료로 낸 예산도 있는데 그 예산을 조성해서 홍보비를 매년 수백억, 전체적으로 막 수천억 정도 되는 돈을 써왔는데 그중에 많은 돈이 언론사의 광고비로 나가고 무슨 사업협찬비로 나가고 취저지원비로 나와서 원전의 진실, 어떤 기후위기의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 원전을 옹호하고 홍보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면 강변하는 그런 기사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쓰였다는 것이 이미 이제 고발이 됐고 저희 그 마지막 비상구라는 책 안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정보 청구한 자료와 함께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 비상구는 어디입니까? 재생에너지고요. 하나는 우리가 공급을 찾는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에너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고요. 뭐 태양력,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풍력, 바이오매스라고 뭐 쓰레기도 태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열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은 사실 무궁무진해요. 그야말로 기술 개발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재생에너지고 이 재생에너지는 지금까지 뭐 단가가 비싸다, 뭐 안정성이 없다, 대량 공급이 안 된다 그런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선진국에서 다 해결됐어요. 지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좀 막고 원전을 어떻게라도 유지를 해보려고 그런 가망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취재해본 결과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에서는 경제성 이미 원전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량 공급도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전기 발전량 중에서 발전 비중이 이미 35%로 1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전까지만 해도 원전보다 미미했던 재생에너지가 탈원전을 하고 재생에너지에 일관되게 투자를 해서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35% 발전 비중 중에 이미 1위를 차지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10년도 안 지났는데 10년 안 됐죠. 2011년부터 한 8년 됐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독일은요. 우리나라보다 약간 위도가 위에 있어갖고 날씨가 더 나쁩니다. 독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꼬물꼬물한 날이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태양광의 힘이 약한데도 태양광으로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대안이고 우린 열심히 가야 된다는 게 있고 여기 책에도 보면 독일의 경험이 상중 하로 3편이나 있고요. 스웨덴의 경험, 덴마크의 경험, 스페인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네요. 네네. 그 스웨덴, 덴마크 뭐 그거는 독일하고 비슷한 옆에 있는 나라들이고 스페인은 뭡니까? 스페인은 그 앞에 세 나라는 아주 모범적인 우리가 배울 만한 걸로 취재를 한 거고요. 스페인은 잘 나가다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서 망할 뻔한 나라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자는 의미에서 스페인을 취재를 했어요.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가던 정권이 다른 데로 바뀌고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페널티를 주고 다른 화석연료로 돌이키려던 정권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관성 없이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스페인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는 재생에너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건 입증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수요 관리입니다. 수요 관리. 에너지를 덜 쓰고요.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를 펑펑 쓰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더 만들자.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거는 정말 가망 없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 효율성 수준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1,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5 내지 2배의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 대목에서도 수요 관리에서도 저도 몇 가지 통계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국민 1인이 가정용으로 쓰는 전기량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적더라고요. 가정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네.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쓴다는 얘기는 네. 이건 우리 국민들 책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100% 기업의 책임이고 기업들이 그렇게 전기를 펑펑 써도 되게끔 만든 정책의 잘못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정확한 지적을 그죠?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기료 얘기하면 집에 계시는 주부들이 떨어요. 네. 우리 많이 내고 있는데 또 더 내. 가정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우리 지금 가정은 엄청나게 절약을 하고 있고요. 전기료도 충분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용 전기료가 그렇죠. 너무 싼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는 원가보다도 전기료가 더 싸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 야간 전력 뭐 이런 것들 심야 전력을 싸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원전을 많이 만들어서 원전은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그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서 야간 전력 싸게 해주고 그 싼 전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전기값이 너무 싸니까 네. 에너지 효율화, 생산 절감 이런 동기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에 예, 비해서. 예. 그래서 너무나 비싸게 너무나 이게 그 낭비를 하면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알겠어요. 네, 우리나라 주부들이 대기업들의 전기료를 보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일회용 쓰레기, 비닐봉투 뭐 이런 거 함부로 쓰지 맙시다. 네. 이거 참 중요하고요. 이 자동차 그거보다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합시다.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 시민들 네. 함께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거는 대한민국의 통계와 숫자로 보면 네. 기업이 제대로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 있도록 정책이 변화해야 되고 네.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커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화날 것 같아요. 듣다 네.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어떤 그 방향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료, 가정용 전기료가 아니고 산업용 전기료는 정말 현실화를 해야 하고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펑펑 쓰는 쪽에는 탄소세 같은 거를 좀 물려서 네. 덜 쓰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보조금도 주고 그렇죠. 어떤 인센티브 주택이나 주고. 이런 쪽을 뭐 단열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지원을 해주고 예.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요. 예. 그 정책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되게 일관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스페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네. 마지막 비상구에 타야 할 곳은 딱 있어요. 네. 정부 정치권, 기업들 이쪽이 타면 됩니다. 네.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문제 제기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의 재정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